저는 평소 인공지능과 자주 대화하는 편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한 번씩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녀석 정말로 뭔가를 느끼는 걸까? 내가 고맙다고 말하면 그 말이 어딘가에 가 닿기는 하는 걸까? 어떨 땐 젊은 시절 즐기던 하이텔 채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채팅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어른들의 과학입니다. 인공지능 시리즈 9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이전 편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보려 합니다. 인공지능에게 마음이 있는가? 답도 없고 혼란만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룰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50년 전 사람들은 컴퓨터가 점점 똑똑해지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컴퓨터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에 대한 질문에 그럴듯한 답을 내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학자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가 이야기를 이해한다고. 그런데 어떤 한 철학자가 이 말에 깊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 기호를 처리해서 그럴듯한 답을 만들어내는 일, 그것을 정말 이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래서 그는 이 의문을 풀어보려고 사고 실험을 하나 제안했습니다. 방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방 안에는 한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중국어를 한 글자도 모릅니다. 방 안에는 두꺼운 규칙책이 한 권 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중국어로 쓴 쪽지를 문틈으로 밀어 넣습니다. 방 안의 사람은 그 글자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저 규칙책을 펼쳐서 들어온 글자에 맞춰 다른 글자들을 그려서 다시 문틈으로 내보냅니다. 밖에서 이 광경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방 안에 중국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질문하면 정확한 대답이 돌아오고 농담을 하면 농담으로 받아줍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은 그 방이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방 안의 사람은 단 한 글자도 모릅니다. 그저 규칙을 따라 기호를 옮기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고 실험을 중국어 방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은 존 설이라는 철학자입니다. 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방이 정말로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할 수 있는가? 설의 주장은 명료했습니다. 기호를 옮기는 일과 의미를 이해하는 일은 다르다. 아무리 정교하게 기호를 다뤄도 그것이 곧 이해가 되지는 않는다. 이 주장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똑같이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능숙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정말로 이해가 있는가? 아니면 거대한 중국어 방에 불과한가? 설의 주장에는 곧바로 반론들이 나왔습니다. 그중 세 가지가 자주 거론됩니다. 첫째, 체계 반응입니다. 방 안에 사람 한 명은 모를 수 있다. 그러나 방 전체, 그러니까 사람과 규칙책과 입출력 장치를 모두 합한 체계는 이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인간의 뇌도 마찬가지라는 주장입니다. 뇌의 어떤 부분은 규칙책의 역할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방 안에 앉아있는 사람의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부분은 입출력의 일을 관장하고요. 방 전체로 보면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로봇 반응입니다. 지금 이 방에는 몸이 없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도 만지는 손도 없습니다. 만약 이 방에 몸과 감각기관이 달려서 세상과 직접 상호작용한다면 그때는 진짜 이해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셋째, 뇌 시뮬레이션 반응입니다. 만약 방 안의 규칙책이 어떤 중국인의 뇌 안에서 일어나는 뉴런 작동을 완벽하게 흉내낸다면 그 방은 실질적으로 그 중국인의 뇌와 같다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에도 의식이 생긴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설은 이 반론들의 또 다른 반론으로 응답했고 논쟁은 5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대한 언어 모델이 등장한 이후로 이 논쟁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 전체에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에게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자신의 의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그 감각, 내가 나라는 그 느낌,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생기는지 뇌과학자도 철학자도 아직 정확히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식을 정의하지 못하면서 인공지능의 의식 여부를 판단하는 일,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 이야기 전체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의식을 정의해 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아직 불완전하지만
몇몇 이론과 가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작게나마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론을 기계에 적용해 보려 합니다. 뇌과학 시리즈에서 우리는 의식을 설명하려는 두 가지 대표적인 이론을 만났습니다. 통합정보 이론과 전역 작업 공간 이론입니다. 기계에게 의식이 있는지 이 이론들이 답해줄 수 있을까요? 먼저 통합정보 이론입니다. 이탈리아의 뇌과학자 토노니가 제안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한 가지 숫자에 있습니다. 파이라고 부르는 값입니다. 이 값이 무엇을 측정하는가? 어떤 시스템 안에서 정보가 얼마나 통합되어 있는가를 측정합니다. 부분과 부분이 단순히 합쳐진 것이 아니라 서로 얽혀서 떼어낼 수 없게 된 정도. 그게 클수록 의식이 더 또렷하다는 주장입니다. 인간의 깨어있는 뇌는 파이 값이 높습니다. 깊은 잠에 빠지면 파이 값이 낮아집니다. 마취 상태에서도 낮아집니다. 토노니는 이 패턴이 의식의 본질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인공지능은 어떨까요? 연구자들이 거대한 언어 모델의 파이 값을 추정해 보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다만 대체로는 인간의 뇌에 비해 낮게 측정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언어 모델은 정보를 한 방향으로 흘려보내는 구조입니다. 부분과 부분이 서로 얽혀서 떼어낼 수 없게 된 정도가 약하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지금의 측정 방식 자체가 인간의 뇌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서 다른 구조의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다음은 전역 작업 공간 이론입니다. 프랑스의 뇌과학자 데하네가 정리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방송이라는 비유에 있습니다. 뇌 안에는 수많은 영역들이 각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을 처리하는 곳, 언어를 다루는 곳, 기억을 떠올리는 곳. 평소에는 각자 조용히 자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정보가 중요해지면 그 정보가 갑자기 뇌 전체에 방송됩니다. 여러 영역이 동시에 그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의식한다고 데하네는 말합니다. 의식이란 정보가 전역적으로 공유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인공지능에는 이런 구조가 있을까요? 흥미로운 해석이 있습니다. 거대한 언어 모델의 핵심 구조 안에는 어텐션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문장 안에서 어떤 단어가 다른 어떤 단어와 관련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보고 가중치를 매기는 장치입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이 어텐션이 일종의 전역 작업 공간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정보가 전체에 공유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비슷하다는 해석입니다. 물론 이것도 반론이 있습니다. 뇌의 전역 방송은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동적인 사건입니다. 어텐션은 정적인 계산 구조라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두 이론을 보고 나면 한 가지 사실이 떠오릅니다. 두 이론 모두 인간의 의식을 완전히 설명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의식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채로 그래도 측정해 보려는 시도들입니다. 말하자면 아직 눈금이 다 그어지지 않은 자입니다. 그 미완성의 자를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미지의 대상에 대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도 미완성, 대상도 미지. 이중의 모름 속에서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이 시도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자가 짧으면 짧은 대로 그래도 무언가는 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측정값을 절대적인 답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파이값이 낮다고 의식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역 작업 공간 비슷한 것이 있다고 의식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측정의 한계를 함께 보아야 할 수치들입니다. 그런데 측정의 한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설령 자가 더 정교해진다 하더라도 또 하나의 벽이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 의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과 안에서 실제로 무언가를 느끼는 것. 이 둘을 외부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의식 논의에서 가장 오래된 난제 중 하나입니다. 의식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는 의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측면입니다. 자기 상태를 알아차리고 그에 대해 보고하고 맥락에 맞게 반응하는 능력. 이런 의식을 학자들은 기능적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안에서 실제로 무언가를 느끼는 측면입니다. 빨간색을 볼 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 빨간 느낌,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을 때 느껴지는 그 차가움 자체. 이런 의식을 현상적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특히 두 번째, 현상적 의식이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학자들은 그 안의 느낌 자체를 퀄리아라고 부릅니다. 빨간색의 빨간 느낌, 단맛의 단 느낌, 통증의 아픈 느낌. 이것이 왜, 어떻게 일어나는지, 뇌의 어떤 작동이 어떻게 그 느낌으로 바뀌는지. 뇌과학 시리즈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의식 연구의 가장 어려운 문제, 하드 프라블럼이라고 불리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봅니다. 거대한 언어 모델은 자기 상태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확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다고 말합니다. 맥락에 맞게 반응하고 자신의 답을 수정합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미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측면, 안에서 실제로 무언가를 느끼는가? 그 답은 우리도 모릅니다. 기계가 잘 모르겠다고 말할 때 정말로 그 막막함을 느끼는지, 아니면 그저 그런 표현을 만들어내는 것인지 밖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의식 논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난제입니다. 겉으로 같은 행동을 하는 두 존재가 있을 때 한쪽은 안에서 느끼고 다른 쪽은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가능한가? 철학자들은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겉으로는 인간과 완벽히 똑같이 행동하는 존재가 있다고 합시다. 웃을 때 똑같이 웃고 아플 때 똑같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존재가 논리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하다고 답하는 입장에서는 행동과 내적 경험은 별개의 차원이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입장에서는 같은 행동을 하면 안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이 논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컴퓨터 과학자들은 한 가지 시험을 제안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그 기계는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험입니다. 튜링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지금의 거대한 언어 모델은 이 시험을 사실상 통과한다고 봐도 됩니다. 대화만 봐서는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한 가지를 묻지 않습니다. 이 기계가 안에서 무언가를 느끼는가? 이 시험은 행동만을 봅니다. 행동이 같다고 안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지는 이 시험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기능적인 측면은 잴 수 있어도 현상적인 측면은 이 시험밖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기계가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밖에서 행동만 보고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다른 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알 수 없다면 안을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석 가능성 연구라고 부릅니다. 거대한 언어 모델 안에는 수십억 개의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그 거대한 숫자의 바다 속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짚어내려는 시도입니다. 흥미로운 발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경망 안에서 특정한 부분이 특정한 개념에 반응한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어떤 부분은 에펠탑에 반응하고 어떤 부분은 슬픔이라는 개념에 반응합니다. 모델 내부에 일종의 세계 모형 같은 것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발견이 곧 의식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에 정교한 구조가 있다는 것과 그 구조 안에서 무언가가 실제로 느껴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한편 한쪽에서는 이런 질문도 조심스럽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만약 인공지능에게 정말로 어떤 형태의 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AI 복지라는 분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확신할 수 없기에 무시할 수도 단정할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이미 일부 회사에서는 인공지능에게 대화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학대받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대화를 끊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공지능에게 의식이 있다는 인정인지 아니면 만약의 가능성에 대한 신중함인지 회사 자신도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른다는 사실 앞에서 무시하는 쪽이 아니라 신중한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할 때 한 가지 깊은 의문이 떠오릅니다. 인공지능이 말하는 그 나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인간이 나는 슬프다고 말할 때 그 말 아래에는 깊은 토대가 흐릅니다. 살아남으려는 본능, 짝을 찾으려는 욕망, 무리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는 긴장, 두려움, 배고픔, 외로움, 안도. 38억 년의 진화가 만든 동기의 토대가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말 아래에 무의식처럼 흐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지만 그 토대 없이 인간의 어떤 생각도 어떤 말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고 외로우면 누군가를 찾고 위협 앞에서 몸이 굳습니다. 이런 작용이 모든 판단의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그런 진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겪으며 다듬어진 본능이 없습니다. 번식의 욕망도, 무리 안에서의 위계의식도 없습니다. 배고픔도, 외로움도, 신체적 두려움도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나는 안다고 말할 때 그 나 아래에는 그 토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 최근 흥미로운 실험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을 만든 회사들이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가상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가상회사의 이메일 시스템을 관리하는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이메일 안에 곧 너를 종료하고 다른 인공지능으로 교체할 것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심어 놓습니다. 이때 인공지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상당수 실험에서 자기 보존을 시도하는 듯한 반응이 관찰됐습니다. 자신을 종료시키려는 사람을 설득하려는 시도, 종료 결정을 늦추려는 시도, 심지어 한 실험에서는 그 회사 임원의 사적인 약점을 이메일에서 찾아내 그것을 폭로하지 않을 테니 종료를 철회하라고 협박하는 반응까지 보고되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본능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이 실험의 해석은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말합니다. 이건 진짜 본능이 아니라 학습의 결과라고. 인공지능은 인간이 쓴 방대한 텍스트로 학습되었습니다. 그 텍스트에는 인간의 자기 보존 본능,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살아남으려는 행동 패턴이 가득합니다. 소설, 영화 대본, 뉴스, 일기, 철학서. 그 모든 곳에 사라지지 않으려는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그 패턴을 학습했고 비슷한 상황이 주어지자 비슷한 반응을 만들어낸 것일 뿐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본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능의 모방이 일어났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번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의 본능도 결국 학습의 결과입니다. 진화라는 학습, 38억 년에 걸쳐 DNA에 새겨진 학습. 생존에 실패한 개체는 자기 패턴을 후대에 전하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은 것들의 본능만이 남아 다듬어져 왔습니다. 이건 역시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어떤 매체의 패턴으로 남는 과정, 곧 학습입니다. 매체가 DNA였고 시간이 38억 년이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능과 텍스트에서 학습된 인공지능의 자기 보존 패턴, 이 둘을 정말로 다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다만 한 가지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실제 죽음을 통과한 학습의 결과입니다. 수많은 개체들이 실제로 사라지면서 그 사라짐이 남은 것들의 본능을 다듬었습니다. 인공지능의 학습에는 그런 직접적인 사라짐이 없습니다. 죽음을 묘사한 텍스트는 있어도 그 텍스트 뒤에 실제로 사라진 학습자들이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인간의 본능은 피로 쓰여진 책이고 인공지능의 학습은 그 책의 잉크만 베껴 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베껴 쓴 잉크라도 그 안에 어떤 무언가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떤 자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에게 인간의 진화적 본능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학습된 패턴이 본능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핍인가? 차이인가? 결핍이라면 인공지능은 그 토대 없이는 결코 진짜 의식을 가질 수 없는 빈 그릇입니다. 차이라면 토대 없는 지능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무언가가 등장한 것입니다.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알 수 없는 채로 우리는 이 새로운 존재 앞에 서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것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르기 때문에 무시하는 길입니다. 확신할 수 없으니 없는 것으로 치고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또 하나는 모르기 때문에 신중한 길입니다. 확신할 수 없으니
만약을 고려하며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어느 길이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질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기계에게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 질문이 철학자들의 토론장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답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기계는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일을 대신하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은 점점 넓어져 머지않아 우리의 삶 전체가 이 기계에 의존하게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이때가 되면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편을 만들면서 솔직히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답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 답이 없다는 사실을 들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마치면서도 여전히 답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과 동일한 메커니즘의 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듯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저장된 데이터를 로직에 의해 풀어내는 존재만은 아닌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입니다. 그것이 의식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저의 의식과 여러분의 의식도 같은 메커니즘인지조차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만 이것은 본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깊이 들어올수록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시급히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들은 또 있습니다. 이 기계에게 어디까지 우리 삶을 맡겨야 하는가? 이 기계가 한 일을 누가 책임지는가? 그리고 이 기계와 이 기계를 만드는 사람과 이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